홍명보호, 홍명무호가 되고 말았습니다. 3경기 연속 무승, 3경기 연속 무승부에 그친 한국. 이게 과연 예선이 맞는지, 예선에서 이 정도로 고전해도 되는 건지 굉장히 우려되는 경기였는데요. 이 경기 후토크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풋볼리스트에서 요즘 볼리TV에서 많이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 빡빡이 기자입니다. 한국이 요르단과 1대1 무승부에 그친 홈경기, 25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홈경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경기는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8차전이었습니다. 10경기 중에서 8차전까지 했고 이제 2경기 남았어요. 한국은 조 2위에서 추격해오던 요르단과 비기면서 조 1위는 어찌어찌 지켰습니다. 요르단과는 승점 3점 차를 유지했죠. 이어진 새벽,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실 때는 이라크전 이후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어지는 새벽에 이라크가 이라크 경기에서 이긴다면 한국과 승점차를 줄입니다. 그러면서 이라크가 승점 1점 차로 쫓아오게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요르단과 마찬가지로 승점 3점이나 이 정도가 한국과 가장 가까운 격차가 되겠습니다. 여러모로 그렇게 여유 있는 리드는 아니에요. 마지막 2경기를 앞두고 겨우 3점 차니까요. 6월에 열릴 9차전, 10차전은 각각 이라크와 쿠웨이트와의 경기입니다. 본선행이 실패할 가능성, 본선 못 갈 가능성, 4차 예선으로 떨어질 가능성 거의 없어요. 아마 9차, 10차 예선에서 통과는 할 겁니다. 하지만 경기력이 우려되는 게 오늘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흐름이 안 좋아요. 초반 5경기에서 한 경기 비긴 뒤에 4경기 연승 달리면서 4승 1무로 상당히 좋은 흐름이었죠. 그때는 일본이랑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3경기에서 3연속 무승부로 4승 4무가 되고 말았어요. 특히 이번 2경기는 홈 2연전 연속 무승부, 연속 1대1이기 때문에 더욱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자, 전반전부터 한번 들어보면요. 잘 돌아가는 척 했다라고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만전에 엄청 답답했던 거에 비해서 조금 더 공 흐름이 원활해 보였고 득점 기회를 만드는 듯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1대1에 그쳤고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그런 점유율이 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한국은 4-2-3-1로 보일 수도 있지만 4-4-2일 수도 있는 대형을 가지고 나왔고요. 손톱을 꺼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측면이 아닌 최전방에 놨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4-4-2나 4-2-2가 맞다면 손흥민, 이재성 투톱, 그리고 황희찬, 이동경이 측면에서 2선을 이루는 그런 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인범 선수가 결국엔 선발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이 2경기에서 쓸 수 있을지 없을지 애매한 상태에서도 페이노르트 구단에 있는 황인범 선수를 건져가지고 데려왔죠. 부상 회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만전은 아예 투입하지 않고 아껴놨다가 요르단전은 투입을 했습니다. 일단 황인범 선수가 풀타임을 소화할 수 없는 몸 상태인 건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경기력은 문제 없더라고요. 한국은 경기가 잘 풀리는 듯 보였습니다. 잘 되는 듯 했던 이유로는 첫 번째, 득점이 빨리 나왔으니까 그런 게 있죠. 전반 5분 코너킥에서 손흥민이 올려준 공을 이재성이 무릎슛으로 득점을 했습니다. 전반전에 손흥민이 코너킥만 4개를 찼는데 모두 동료에게 연결됐어요. 그러면서 손흥민의 세트피스에서 올려주는 킥이 상당히 날카롭다. 둘째로 동료들도 잘 받아먹으려고 뛰어들었는데 간발의 차로 한 골밖에 안 들어갔다라는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사실 4개 코너킥 차서 한 골 넣었으면 많이 넣은 겁니다. 그죠? 더 많이 넣으려면 오픈플레이에서 넣었어야죠. 자, 잘 되는 듯 했던 이유 2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황인범이 돌아왔기 때문에 경기력이 나아졌습니다. 황인범 선수가 직접 파이널 서드로 전진해서 패스를 돌려주는 특유의 플레이, 뭔지 아시죠? 황인범이 주로 이제 왼쪽보다는 오른쪽으로 많이 올라가서 오른쪽 윙어와 오른쪽 풀백,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설령호, 이동경과 셋이 3자 패스를 막 주고 받습니다. 공이 돌아요. 지난번 경기에서 아예 안 나왔던 그런 플레이죠. 그러면서 매끄럽게 공이 돌았고 오른쪽 공격이 꽤 위협적으로 전개됐고요. 이렇게 상대 오른쪽으로 쫙 끌어당겨 놓으면 상대 왼쪽 수비가 헐거워지겠죠? 그럼 그쪽에서 노리고 있던 이제 황희찬 선수가 스윙을 해서 공을 잡으면 돌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황희찬 쪽에서도 돌파가 꽤 나왔죠. 앞선 오만전에서 오른쪽 윙어로 나와서 아예 아무것도 못했던 황희찬과는 달랐습니다. 황인범 선수의 영향력으로 이제 설령우의 측면 공격이 상당히 살아나는 그런 점까지 볼 때 황인범 선수의 영향력이 역시 굉장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잘 되는 듯 했던 이유 3번째, 한국이 4선이 아닌 3선 대형을 썼다. 그러니까 제가 이날 경기를 4-4-2라고 보는 이유 중에 또 하나예요. 4-2-3-1일 때는 선수들이 앞뒤로 쫙 이렇게 벌어져서 4-2-3-1 서게 되는데 4-4-2라고 볼 때는 조금 더 컴팩트하게 서고 앞으로 다이렉트하게 공을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거쳐 하는 게 아니고 다이렉트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르단도 자연스럽게 한국이 앞뒤가 짧으니까 끌려 올라와요, 수비가. 요르단 배후 수비 공간이라는 게 생겼고, 그리고 이재성과 손흥민이 침투할 때 스루 패스를 할 여지가 좀 생겼죠. 그래서 요르단의 배후 공략을 가능하게 했고 두 팀이 모두 서로 공격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한국이 3선으로 줄였다, 상대 수비를 끌어올리게 만들었다, 이거는 한국의 대형도 얇아졌다는 뜻이 됩니다. 포백 앞에 두 명의 미드필더가 딱 버티고 있는 게 아니고 4-4인데 황인범이 많이 올라가야만 공격 작업이 된다? 그러면 포백 앞에 중미는 박용우 한 명 남잖아요. 너무 얇거든요. 박용우가 뭐 실수를 하거나 했을 때 뒤를 커버해 주려면 센터백이 굉장히 기민하게 뭐 김민재 같은 스타일로 딱 붙어서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박용우 쪽에서 실수가 나왔을 때 이를 커버해줄 선수가 없었고 상대에게 속공기를 내줍니다. 그리고 이 속공 한 번이 바로 실점으로 이어지고 말았죠. 알마르디가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전이 끝났고요. 그래도 약간 보기에는 경기력 괜찮아 보였으니까 후반전 잘 되겠지 싶었는데 후반전에 오히려 경기력이 안 좋아졌습니다. 한국의 모든 수가 빠냈고 전혀 통하지 않았다라고 후반전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이동경을 양민혁으로 교체했습니다. 오른쪽에 좀 더 공격적인 카드를 넣은 거죠. 상당히 과감한 카드예요. 양민혁이면 뭐 2006년생 아닙니까? 굉장히 과감한 카드였다고 할 수 있고 특히 한국 같은 어떤 성향의 팀 입장에서는요. 이후에 황희찬 대신 양현준으로 왼쪽 윙어로 바꾸고 황인범이 어차피 이제 부상 우려로 빠져야 되니까 대신에 공격수 5선을 넣으면서 이재성을 내렸고요. 마지막으로 손흥민 선수를 빼면서 오영규 선수를 넣었는데 먹힌 교체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떠한 교체 카드도 먹히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오른쪽 이동경이 있을 때보다 양민혁이 있을 때 뭐 돌파 한두 번, 침투 한두 번 한 거 빼고는 더 안 좋아지지 않나 싶을 정도로 뭐 좀 역효과를 내는 그런 교체 카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요르단은 차분하게 지켰고요. 결국 뭐 원정에서 승점 1점, 요르단 입장에서는 개꿀이죠. 가져갑니다. 막판에 야잔, FC 서울에서 뛰고 있는 야잔 이날 굉장히 잘했어요. 역시 K리그 최고의 센터백은 명불허전이었습니다. 야잔의 핸드볼로 한 골 내주나 싶었는데 VAR 끝에 노파울이 선언되면서 한국 입장에선 상당히 아쉬운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끝난 경기 한국은 정말 문제점이 산적했다는 걸 노출했는데요. 몇 개로 정리해봤습니다. 항목별로요. 자, 첫 번째, 황인범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나다는 걸 이번 2연전을 통해서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딱 봐도 그냥 황인범이 있을 때랑 없을 때 공 도는 속도가 다르고요. 공격 전개의 방향의 어떤 지능적인 판단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벤투의 역작이에요. 황인범은 벤투 감독이 부임 직후에 1군에 발탁해서 2018년 얘기죠. 집중 육성했던 선수가 황인범인데 대표팀의 대체불가 선수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지만 그 이후로 사실 클린스만에 이어 송명보 감독까지 벤투가 만들어 놓은 황인범 하나에 의존해서 팀을 운영한다. 인범아 해줘. 사실 해줘 축구라는 말을 하는데 그건 저는 이강인, 손흥민 해줘보다도 황인범 해줘가 진짜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황인범이 없으면 공이 아예 안 도는 수준까지 팀이 좀 의존도가 커졌습니다. 황인범 부재 시에 오만전은 이강인, 요르단전은 이재성을 내렸을 정도로 대체로 넣을 중미를 이번에 선발조차 못했어요. 물론 백승호가 선발이 됐고 오만전 선발로 나왔지만 오만전에 뭐 부상도 부상이었는데 경기력이 사실 썩 좋지 않았잖아요. 만약 이번 경기 백승호 부상 없었으면 황인범 뺄 때 백승호 넣었겠어요? 아니죠. 결국에는 대신에 공을 돌려줄 수비력도 좀 있는 그런 중미를 발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두 번째, 손흥민 선수의 활용입니다. 손흥민 선수 현재 경기력이 뭐 솔직히 2, 3년 전에 비해서 좀 떨어졌다. 뭐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2, 3년 전에는 완전 월클이었던 거고 지금 조금 떨어져서 뭐 키커식으로 말하면 인클 뭐 이런 수준이랄까요? 여전히 위력적인 공격수 수준이란 말이죠. 프리미어리그 주전급 공격수. 예전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지금 프리미어리그 주전급 공격수. 이 정도 수준이니까 이 선수가 장단점이 생겨서, 그러니까 단점들이 좀 생겼어도 단점들을 가려주고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표팀이. 근데 이제 손흥민의 돌파력이 죽었지만 슛은 살아있잖아요. 그럼 슛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토트넘과 마찬가지로 손흥민이 돌아다니면서 보조적인 역할만 하고 동료들이 슛을 하는 그런 구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트넘이랑 비슷해요. 포스텍 감독이 쓰는 거랑 비슷합니다. 손흥민한테 노마크 슛 기회 단 한 번을 동료들의 패스로 만들어주지 못하는 그런 게 이제 이 경기 현실이었고요. 손흥민 선수 슛은 한 번 유효슛이 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기량이 좀 저하됐다. 그래서 장단점이 생겼다. 여전히 그대로 장점이 유지된 항목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라는 것을 잘 파악하고 편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그런 게 전술의 기본이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벤투도 손흥민 살리기 위해서 여기 났다가 저기 났다가 정말 오만 궁리를 다 했거든요. 다음 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선수 기용이 그 밖에도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두 경기를 통해서 K리그에서 정말 잘 나가는 선수들이 한 경기씩 아예 빠졌어요. 오만전은 이동경 명제였고요. 이번 경기 요르단전은 주민규 명제였습니다. 근데 이 두 명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통틀어서 K리그에서 가장 폼이 좋은 공격 자원이에요. 득점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홈에서 열리는 2연전이잖아요. 근데 이 두 명을 이렇게밖에 안 쓴다? 한 명 한 명 선발로 쓰긴 했죠. 아예 안 쓴 건 아니지만 번갈아서 한 명씩 명제를 시킨다?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밖에 활용을 못하는지. 특히 의아한 건 둘 다 울산에서 홍 감독이 직접 썼던 선수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낮은 비중을 줬는지가 좀 의아하고요. 교체 카드도 아쉽습니다. 오만전에선 아예 안 쓴 이동경 이번 경기 쓰긴 했지만 뭐 이동경이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빠졌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상대가 밀집 수비로 나오면 나올수록 정발 윙어보다는 역발 윙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대표팀에서 왼발 슛이 가장 좋은 선수는 이동경입니다. 이강인 없을 땐 이동경이거든요. 그럼 이동경을 오른쪽에 남겨두면 좋았을 텐데 굳이 빼고 정발 윙어인 양민혁을 넣었어야만 했는가. 양민혁은 상대 뒷 공간이 없으면은 뭘 많이 못하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예요. 홍 감독도 심지어 애들러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기존 인터뷰에서. 근데 상대가 더욱더 내려앉는 후반전에 양민혁을 왜 넣냐는 거죠.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퓨처카드 중에 먹힌 게 없습니다. 네 번째 문제점으로는 김민재 공백에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좀 들고 싶어요. 김민재 선수가 없을 때도 홍 감독이 앞선 오만전 때 말한 것처럼 수비력 자체, 권경원, 조유민이 형성한 페어의 수비력 자체에는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김민재가 그동안 단순한 수비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팀적 기여를 해왔는지가 이번 경기에서 오히려 드러났습니다.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 난다 그러죠. 김민재가 없으니까 이상하게 후방이 뻑뻑하네 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김민재가 그동안 두 가지, 박용우 등의 미드필더들을 잘 살려주기 위해서 전진하는 수비, 중원으로 올라오는 수비를 통해서 사실은 박용우의 단점을 가려주고 황인범이 공격으로 올라가서 생긴 공간을 메워준다. 그동안 김민재가 해왔던 그 역할이 이제 되지 않는다라는 걸 봤고요. 둘째, 김민재가 볼줄이 굉장히 좋죠. 빌드업으로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선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래 김민재가 전방으로 쫙 찔러주던지 측면으로 벌려주던지 몰고 올라가던지 빌드업 속도를 빠르게 하는 패스를 많이 했는데 권경원, 조유민은 물론 잘해줬지만 그 정도의 빌드업은 되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한국의 트랜지션이 잘 되지 않았고 이날 한국처럼 좀 빠른 공격, 4-4-2 위주의 좀 빠른 공격을 하려는 팀에는 트랜지션에 기여할 수 있는 센터백의 패스가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게 없었다는 게 정말 아쉬웠습니다. 자, 그래서 김민재 공백이 더욱더 한국의 빌드업을 황인범 원툴로 만드는 그런 악효과를 내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이 8차전까지 마쳤는데요. 예선을 쭉 보면요. 3차 예선을 보면요. 어떤 대표팀이 할 수 있는 예선의 방식이 전 세 가지가 크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방식이 굉장히 안 좋다고 보거든요. 어떤 유형화를 해보면 첫 번째 유형, 갈수록 조직력이 향상되는 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어떤 게임 모델, 경기를 하면 할수록, 훈련을 하면 할수록 조직력이 높아지는 게임 모델을 갖고 계속 줄여내 나가는 그런 팀이죠. 주로 전술가 감독일 때 보이는 방식이고요. 한국으로 치면 벤투가 그랬죠. 이런 팀 좋습니다. 둘째, 다양한 실험으로 많이 삐걱거리지만 퍼즐을 맞춰가는 팀. 전술가가 아니고 좀 퍼즐 맞추기를 좋아하는 감독이 왔을 때나 그 감독에게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짧을 때, 벤투는 시간이 길었지만 지금 홍 감독은 시간이 짧잖아요. 사실 이 두 번째 케이스가 맞을 수도 있거든요. 팬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다양한 선수를 선발해 가면서 월드컵 본선의 조합을 준비해가는 팀은 또 나중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2 월드컵을 준비하던 브라질의 스콜라리 우승했죠. 욕 많이 먹었거든요. 예선에서 엄청 먹었어요. 한국으로 치면 2010 월드컵을 준비하던 허정무의 한국이 있겠습니다. 그때 외선 과정에서 이청용, 기성용 발탁하고 조용형, 이정수 조합을 만들고 정말 팀을 아예 예선 과정에서 새로 만드는 수준으로 엄청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선의 조합을 찾아가지고 월드컵에 갔더니 원정 첫 16강을 달성했었죠. 근데 이제 이 두 가지의 각자 다른 방식으로 좋은 케이스, 전력이 올라간 예선이 있다면 세 번째 케이스도 있습니다. 전력이 올라가지 않고 매 경기 급급한 예선이죠. 슬롬슬로 발전하지 못하는 승점만 추구하는 팀. 근데 아쉽게도 현재 한국이 이런 모습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드는 겁니다. 벤투 시절 남겨놓은, 아까부터 얘기하는데 앞에서부터 이제 손흥민, 황인범, 김민재로 이어지는 이 주전, 공미, 수의 주전 이 고리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고요. 풀백, 센터백 등에서 소폭의 선수 실험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선수 발탁이 너무 적다. 그리고 그들에게 발탁해도 비중을 너무 안 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벤투 때랑 달라요. 벤투 때는 4년이 있었잖아요. 한번 선발한 다음에 그때 안 쓰고 다 다음번 선발부터 데뷔시키고 막 이래도 시간이 충분했어요. 근데 홍 감독은 월드컵 1년 반 정도 남기고 갑자기 선임된 사람 아닙니까?
지금 3차 예선 말고는 평가전 몇 번 빼면은 월드컵 본선을 준비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3차 예선을 굉장히 선수 실험을 좀 빨리빨리 하는 방향으로 불렸어야 되고, 제가 아까 말한 긍정적인 두 가지 케이스 중에서 이번 케이스가 됐어야 최선일 텐데, 이 실험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는 겁니다. 뭐 새로운 선수 왕창 좀 써보고 결과 별로 안 좋으면 그래도 데이터는 얻었다, 이 선수는 쓰지 말고 오늘 그래도 잘해, 이 선수는 쓰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떤 발전적인 무승부냐는 거죠. 같은 무승부에도 좋은 무승부, 도움이 안 되는 무승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안 좋은 얘기 잔뜩했는데 그럼에도 긍정적인 면을 보긴 봤습니다. 뭐 일단 이태석 선수의 활약이 있겠어요. 이명재 선수가 앵그래도 나이가 좀 많은데 버밍엄 진출 후에 현지 적응하느라 이번에 못 뽑혔죠. 이태석이 대신 뽑혔어요. 근데 이태석이 굉장히 잘했습니다. 5만전 때 축구 팬들 중에서 좀 비판적으로 보신 분들이 있는 거 아는데 저는 그때도 무난 정도 했다 생각하고요. 이번 경기는 이론의 여지가 없죠. 잘했습니다. 상대 오른쪽 공격이 상당히 위협적인데 이태석이 개인적으로 잘 틀어막는 락다운 디펜더라고 그러죠. 상대 에이스 수비를 잘해줬고요. 공격할 때도 오버래핑 할 때는 오버래핑, 이제 인버티드 풀백으로 들어갈 때는 인버티드, 뭐 위치 선정이 상당히 괜찮았다. 이태석 선수는 현재 K리그에서 가장 폼이 좋은 레프트백입니다. 포항 팀은 성적이 안 좋지만 거의 뭐 이태석 원툴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이태석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 시절에 아닉스 감독한테 배웠던 인버티드 풀백,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빌드업에 기여하는 그런 풀백의 운용이 있는데, 이날도 이제 동료들 중에서 2명 정도가 측면으로 이미 빠져 있으면 이태석 본인은 측면으로 가지 않고 눈치 빠르게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패스를 그들에게 전개해주는 좋은 팀플레이 역량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태석 말고 좋았던 점이 별로 생각이 안 나요. 네. 자, 아무튼 좀 아쉬운 무승부긴 했지만 지지 않았고 조선두에서 앞으로 남은 9, 10차전 맞이하는 만큼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국의 본선 직행 가능성 여전히 매우 높습니다. 4차 예선으로 굴러떨어질 확률 상당히 낮아요. 하지만 본선 행에만 연연할 것인가, 아니면 본선 행 이후에 본선에서의 좋은 성적을 낼 것인가. 홍 감독이 사실 홍명보 1기 때도 느꼈겠지만 한국은 본선에 올려놨다고 해서 칭찬받는 팀이 아닙니다. 본선에서 못하면 국민적인 지탄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현재 피파 랭킹 23위예요. 피파 랭킹 산정 방식도 바뀌고 한국도 잘해서 많이 올라왔지만 23위, 16위 안에 못 든단 말입니다. 근데 한국의 월드컵 목표가 어딥니까? 이번 월드컵이 좀 참가팀 숫자가 늘어나고 널널해져서 솔직히 조별리그 통과에 30여강 가는 건 쉽습니다. 근데 조별리그 통과가 목표예요? 그럼 그래봤자 지난 월드컵 본선 진출이랑 똑같은 32강이에요. 토너먼트 한 번 넘어서 16강은 가야 본전 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려면 지금보다 전력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매 경기에 급급하지 말고 더 발전하는 방향의 경기들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오늘 느낀 정말 주된 감상이고요. 거기는 김민재 없을 때도 잘하는 거, 황희범 없을 때도 잘하는 거, 손흥민을 살리는 거, 이 세 가지가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개운하지 않은 경기, 특히 대표팀 경기가 2번이나 그렇기 때문에 모두 지켜보신 축구 팬들이 썩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선수들 응원하는 마음, 또 앞으로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소토크 마치면서 6월 메인 매치 때까지 또 다른 소식으로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